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기, 즉 17세기에 번성했던 정원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르네상스 후기인 17세기가 되면 상공업이 발달한 이태리 북부 지역, 즉 밀라노와 베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알프스 산자락 일대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건 이 무렵에 알프스 산자락에서 키워낸 양털을 가지고 질 좋은 양모 생산이 전 유럽의 인기를 끌었고, 더군다나 밀라노 일대는 알프스 만년설이 녹아내린 맑고 깨끗한 호수물을 길어와서 염색업도 아주 탁월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겁니다. 지금도 패션하면 이태리 밀라노가 최첨단을 걷고 있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사진은 2003년에 제가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 두오모 성당 앞 길거리 건널목에서 우연히 만난 길거리 행인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혹시라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시면 정말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길거리 캐스팅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태리 사람들이 정말 조각처럼 잘생긴 데다가 옷을 참 잘 입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멋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멋이 나는 그런 경지. 그러니까 저 가운데 서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브라운 계통 컬러로 깔맞춤을 했죠. 코트와 넥타이, 바지색, 그리고 손에 든 가방까지. 예. 또 오른쪽 남자는 군청색 자켓과 바지로 코디를 맞췄고, 왼쪽 여인은 자신의 그 헤어 컬러하고 가방색이 아주 잘 코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모델이거나 연예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밀라노 시민들일 뿐이죠. 하지만 꾸민 듯이 꾸미지 않은 분위기. 이런 걸 예술 분야에서는 스프레짜투라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짜투라는 장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지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섬세하고 화려한 인간이 뽐낼 수 있는 기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중일 세 나라 도자기를 비교해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도자기는 청나라 근융 황제가 가장 아끼던 오리지널 차이니스 차이나죠. 북경 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라는데 모든 도자기들의 어머니다. 그래서 자모라고 불립니다. 유약을 발라서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기 거지없는 이런 기교를 최고로 쳐서 중국 황제 근융예는 늘 가까이 두고 감상했다는 거죠. 또 이건 일본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히라도 백자라는 종류인데 이 백자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온갖 기교를 다 부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교한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건 우리나라 국보 310호 달 항아리입니다. 얼핏 봐도 뭔가 살짝 찌그러진 것 같은, 장인이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다소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중국 같으면 저기에 화려한 유약을 발라서 온갖 치장을 다했을 거고, 일본 같으면 컴퍼스로 돌린 것처럼 정확하게 반지름을 맞춰서 완벽한 공 모양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르신들께서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완벽한 형태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절제하고 삼가한 거죠. 중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기교를 부리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탄스럽겠지만 오래 두고 보면 실정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미가 1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건 요즘 같으면 공장에서 컴퓨터로 깎아내고 기계로 다듬으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기계가 만든 거니까 인간미가 전혀 없죠. 정남미가 뚝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게 저는 스프레짜투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 최고의 도공들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정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래 두고 보아도 사랑스럽고 정겨운 모습. 아마 이런 건 저나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도예가들이나 미술평론가들조차도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칭송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들만의 그런 삐뚤어진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애국심,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는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의 쩔은 이 꼰대 같은 소리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 옷매무새와 치장을 저는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에 남자들이라 해도 최소 30분 이상은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날씨와 그날 자기 기분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고 넥타이 매보고 풀고 또 다른 거 갈아입고 이것저것 신경 써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입고 나온다는데 그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마치 자다 깨서 급히 나오면서 대충 손에 잡힌 대로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한다는 거죠. 스프레짜투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 가운데 서 있는 신사분 저런 깔맞춤은 단순히 색깔만 맞춘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좀 하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밀라노에서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수준 높은 그들의 일상적 품격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패션하면 밀라노 또는 파리 그 품격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마치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듯이 그들의 일상 속에 배어있는 기본 품격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강하게 그런 느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 만났던 이태리 분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열차를 타고 오늘 소개할 빌라 이조라벨라를 찾아가는 열차에서 만난 우아한 이탈리아 중년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래 친구분들하고 함께 탔었는데 아주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아침에 나오기 전에는 거울 앞에서 한참 오늘 입고 나갈 패션을 골똘히 궁리했겠습니다. 그죠? 또 이 젊은이들은 빌라 이조라벨라 찾아가기 위해서 하차했던 그 스트레사라고 하는 작은 시골역에서 내려갔고 동네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동네 청년들 모습입니다. 대놓고 인물 사진 찍기가 미안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었습니다만은 멀리서 봐도 아주 잘생겼죠. 또 이분은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탔을 때 곤돌라 사공, 곤돌리에라고 하죠. 이 곤돌리에도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아주 개성있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가보면 젊은 남자는 거의 젊을 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죠. 그런 느낌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고 하면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유명 영화배우 안소니 킨을 꼭 닮았습니다. 남자인 내가 봐도 이태리 사나이들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또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었죠. 이제 바로 빌라 이소라벨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라 이소라벨라는 이태리 북부 지역 밀라노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롬바르디아주 꼬모 지역에 위치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조레 호수,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바위섬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 섬에 조성된 보로메오 가문의 정원입니다. 이 보로메오 가문 역시 이 지역 일대의 영주로서 양모 산업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1632년에 이곳 영주였던 백작 까를로 3세가 사랑하는 그의 아내 이사벨라 다따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바위섬을 깎아 정원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40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섬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 비탈리아노 6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원은 주변 호수 풍광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화려하기가 짝이 없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바로크식 정원을 손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크 양식이라는 말은 바로크 양식은 다 아시죠?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지배하던 17세기 프랑스 궁중에서 유행하던 예술 양식, 즉 절대 왕권을 쥐고 있던 태양왕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위와 절대 권력에 걸맞는 최고의 호사를 누리고자 했겠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극도로 화려하고 기교적인 수법을 총동원해서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장되고 극도로 황홀하다 할 정도로 장식적인 예술 양식을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화려한 궁중 문화를 구가했던 베르사유죠. 그러니까 17세기 그 당시 유럽에서 나름 황제라고 불리고 싶었던 군주들은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베르사유 궁만큼은 못해도 베르사유 궁 같은 화려함을 모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7세기는 전체 유럽가들의 궁중을 중심으로 해서 화려한 궁중예술, 궁중문화가 유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르메오 가문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규모는 베르사유 궁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 유행을 따라서 바로크 양식이라고 불리는 호사스러운 궁전과 정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로코코 양식 무엇일까요? 바로크 양식 같은 극도의 화려함을 따라하고 싶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귀족들이나 작은 나라 군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크 양식보다는 조금 다운돼서 절제하거나 덜 화려하지만 비스무리하게 따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바로크 양식 보급형인 거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납니다. 조금 격을 낮게 한 어찌 보면 짝퉁 같은 바로크 양식 비슷한 거, 그게 바로 로코코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크가 17세기 유행이었다면 로코코는 한 세기 후에 18세기로 넘어와서 널리 전파됩니다. 아무튼 이 빌라 이소라벨라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마치 호수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 바빌론에 있었다는 공중정원, 즉 행인 가든과 빗대어서 물 위에 떠 있는 물 위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빌라 이소라벨라에 가시면 궁전 입구 로비에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빌라 이조라벨라는 섬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스트레사 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트레사 항에서 바라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섬, 저 섬이 벨라 섬입니다. 스트레사 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벨라 섬으로 접근하면서 바라본 이조라벨라 모습입니다. 호수면과 이어진 아래쪽 계단을 올라가면 제일 아래쪽 첫 번째 단이 나오고 그 단으로부터 세보면 제일 위쪽 난간이 있는 테라스까지는 모두 10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만년설에 뒤덮인 알프스 산맥이 보이죠?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게 2016년 6월이었었는데 만년설이 저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마조레 호수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페르스카토리입니다. 이 섬은 유럽 여러 나라 부자들의 여름 별장과 리조트가 있다는군요. 배가 이제 벨라섬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선착장 주변이 되겠고요. 눈앞에 보이는 섬이 좀 전에 보신 페르스카토리입니다. 이 섬도 KBS 1TV 걸어서 세계 속에서 거기에 이 이조라벨라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접속해서 보시면 10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거기에 나왔던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치 항공모함 한 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건물이 있는 저 앞쪽이 북쪽이고 노단식 정원이 있는 뒤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선착장에서 내려서 궁전 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원을 보자면 어차피 이 궁전으로 입장해 들어가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빌라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상 보로메오 가문의 궁전입니다. 이 집안이 이 지역 일대 영주니까요. 인테리어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생략하고 일단 들어가 보시면 여느 유럽 왕궁에 못지않게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한 벽면 장식과 조각상들이 보이죠. 또한 아래층에는 이 가문에서 수집한 여러 나라 유물과 기념품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이 있습니다. 순백석, 대리석 조각상도 있고요. 난데없이 청나라 사람 인형도 있더군요. 아래층은 바로 호수와 이어져 있어서 호수면에 물결이 찰랑대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장마철에 침수를 걱정해야 되겠지만 이곳은 비가 연중 고르게 오는 유럽 땅이라서 그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건물의 하단부를 나오면은 정원의 하부 테라스와 이어지는데 마침 여성 정원사 한 분이 자수하단을 가꾸고 있더군요. 건물 뒤쪽은 작은 전전 공간이 있는데 인공동굴처럼 폐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확 트인 개방 공간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폐쇄성을 유지하라 하는 일종의 욕양선억 기법. 개방 공간을 만나기 전에 먼저 답답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를 욕양선억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폐쇄적인 전정을 빠져나오면 길게 난 오솔길이 바로 눈앞에 보이면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잔뜩 높이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확 트인 공간이 나오면서 또한 저 뒤쪽으로
낙엽이 쌓은 동산이 하나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얼핏 봐서는 이게 연극무대인지 아니면 작은 성당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4단으로 구성된 언덕이죠. 꼭대기에는 이마에 뿔이 달린 유니콘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 유니콘은 보로메오 가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앞쪽으로는 온갖 인물 조각상과 꽃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각종 바다와 관련된 신과 신화 속의 동물 모습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로마 장군인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천사인 것 같은, 요정인 것 같은 아기 상도 보입니다. 전면부를 찍은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옆으로 돌아가시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유니콘 엉덩이 쪽에 철근이 박혀 있죠. 그럼 이게 뭐죠? 아마도 조각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겠죠. 뒤로 돌아가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거 역시 조각상 뒤쪽에 뭔가 받치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표면을 발라놓은 흔적이 어렴풋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조각물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유니콘을 반대쪽에서 봤습니다. 유니콘 항문에 정확히 철근이 박혀 있습니다. 아플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신 요정 조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요. 왼쪽 조각상을 보시면 받침대가 더욱 또렷해 보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보수 공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건 빌라 이소라벨라 사진이 아니고 앞서 보셨던 빌라 데스테에 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철근이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피렌체의 보볼리 가든에서도 보았던 많은 조각들이 얼핏 보기에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대리석이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바로 이 빌라 데스테에서 이걸 보고 맞아, 확실히 철근 콘크리트가 맞아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다시 빌라 이소라벨라에 와서 보니 더욱 확실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태리 정원이 품격이 떨어진다거나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중세 이후로 르네상스에 와서는 값비싼 대리석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가진 오래된 콘크리트 배합 기술, 이걸로 조각상을 만들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정교한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조각상을 빚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상단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그리스 신인지 로마 장군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멋진 조각상이 마조레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보리 이삭처럼 보이는, 볼인지 밀인지 식물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크식 문양이다라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해 보이는 정교한 장식들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또 아래쪽에 화려한 파르테르가 만들어진 화단도 보이죠. 이거 역시 지금껏 보아오신 고대 로마의 킹콩스 5.0 식스제 또는 수도원에서 보았던 4분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르메 가문의 상징 유니콘을 손에 든 남자의 모습. 이거 역시 매우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그리스 여신 모습일까요? 머리에 온갖 장식과 손에 든 섬세하고 디테일한 꽃장식. 예, 이게 바로 바로크 스타일인 것이죠.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고 내려왔습니다. 테라스에는 제가 간 게 여름인지라 마침 수국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요. 아마도 이 정원의 품격을 위해서 키우는 것 같은 흰 공작 한 마리. 또 가지런히 전쟁에서 잘 따듬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향나무는 가만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정원의 남쪽 끝 가장 하단부로 내려와서 좀 전에 내려다본 테라스 상단을 반대로 올려봅니다. 많은 조각상들과 화사한 꽃들로 장식된 테라스 정중앙에는 왕관을 든 모습이 보입니다. 예, 과장된 장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바로크식 액세서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원의 남쪽 끝, 배로 치자면 꼬리 부분, 선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바로 호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작은 선착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단부 테라스에 조성된 파르테르, 그 중심부에 위치한 연못은 때마침 수련이 피어나 있습니다. 테라스 경계부를 장식하는 수국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본 모습이고요. 무궁화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피어 있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방문했을 때는 무궁화가 이렇게 한창 피어나 있었다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국으로 장식된 벽면 녹화를 보시고요. 예, 글로토와 조각으로 장식된 언덕을 뒤로하고 돌아 나옵니다. 예,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기다립니다. 작은 선착장에서 돌아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 예. 이 사진을 끝으로 빌라 이조라벨라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보스코 사크로는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탈리아 정원 여행 일정을 살짝 공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태리를 방문한 것은 2016년 6월 결혼 30주년을 기념해서 아내와 단둘이서 이태리 정원 여행을 가고자 준비했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밀라노에 도착, 그리고 꼬모 지역에 있는 빌라 이조라벨라를 보고 베네치아로 가는 길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인 베로나를 거쳐서 베네치아 갔다가 다시 피렌체로 와서 피렌체 일대를 둘러보고 로마로 내려가서 로마 근교의 정원들을 둘러보는 10박 12일의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란테와 빌라 파르네제까지는 찾아가기가 어려웠죠. 이제 코로나도 풀리면 나폴리와 폼페이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심풀이 삼아 재밌는 동영상 두 편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밀라노 두모 성당 앞에서 강강술래 한번 해본 거고요. 예. 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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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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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예, 다른 하나는
저의 버킷리스트에 담겨 있는 베니스에서 곤돌라 타면서 이태리 가곡 한 곡 불러보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사진 찍은 것들 이리저리 편집해서 우리 학생들 그의 졸업작품 전할 때 찬조작품으로 판넬 하나 전시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에 빛난 별 우리에 떠올라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느나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 감사합니다.